올해 5월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5월이면 아직 결혼하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과 이혼할 위기에 처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려서 남편과도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졌어요. 제가 끝까지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들긴 하지만 저도 할 말 못하고 살면 병이 나는 성격이라서 차라리 시원하게 다 쏟아내고 이혼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뭐 어차피 상황은 거의 끝나버렸지만 제 속이라도 풀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결혼하기 전 3년 조금 넘게 연애했어요. 남편 직장은 어디라고 말해봤자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연봉도 3천 아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나마 작년에 진급도 하고 많이 올라서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저는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 직업을 어른들께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림을 그려주고 돈을 벌고 있어요. 화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식 만화가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지만 캐릭터 그림이나 회사의 대표 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러스트 등을 그려주며 보수를 받습니다. 보통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일이 들어오고 각종 기업의 로고나 관공서 사파 일러스트 등을 그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을 시작한 뒤로 연소득이 1억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소득은 제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 다 알면서도 아무 상관없이 만남을 시작했어요. 제가 능력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남자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출퇴근하는 직장도 아니라서 꼭 서울이나 수도권에 붙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매달 버는 돈은 많은 편이지만 제가 밖에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쇼핑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일을 시작한 뒤로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안 드니 돈을 모으기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혼 전에 제 명의로 33평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제가 부모님 집 놔두고 혼자 들어가 살 필요도 없으니 예전에는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차는 7천만 원 정도 주고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는데 이건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지하철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차는 필수였어요. 할부 쓴 것도 아니고 차를 구입할 때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었고 남편과 결혼할 시점에서도 집과 차 외에 현금으로 억은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쓰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통장에 돈이 계속 쌓여서 그랬었고 남편과 결혼 전 데이트할 때도 비용을 대부분 제가 부담하면서 만났어요. 남편 월급 200만 원 조금 넘게 받던 시절이라 밥을 얻어먹고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댁과 친정 상황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서 친정부모님은 넓은 집에 사시지만 시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넓고 좁은 아파트에 사세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신혼집도 제가 미리 사둔 집에서 시작했고 남편이 모아둔 돈이 워낙 적어서 혼수도 절반 넘게 제가 보태야 했어요. 신혼여행도 남편에게 맡겨놨더니 제일 싼 곳을 알아보고 있길래 그냥 제가 돈을 내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돈을 벌면 이런 곳에 쓰려고 벌었던 거지. 맨날 아껴놔봤자 뭐 하겠어요? 서울 강남으로 이사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방에서 충분히 좋은 아파트 그리고 남들 부러워하는 외제차도 끌고 다니면서 매달 버는 돈도 충분히 쓸 거 다 쓰고 저축도 제 스스로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제 부모님은 뭐라도 하나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미 제가 집도 있고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집안에 여유가 없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셨고 심지어 남편 쪽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거의 다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조금 이상했던 건 남편이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했고 아무리 연봉이 적다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더 없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합쳐도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길래 의아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본인 학자금 대출 갚고 출퇴근용 중고차 하나 사고 시댁에 빚이 있던 걸 같이 갚아주고 있었답니다.
학자금 대출이야 본인이 대학 나왔으니 갚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차는 있어야 하니까 중고차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서 은행 대출이나 카드 빚은 갚고 계시는데 친척들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수천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온 식구들이 매달 얼마씩 갚았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빚은 모두 청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만 달라고 했고 나머지 월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 본인 중고차 할부금도 싹 정리했기 때문에 본인 돈은 알아서 잘 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매달 보내는 100만 원을 빼고 나서도 150만 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남편 쓰기에 충분할 것 같았죠. 시부모님은 아직 아버님 빚을 싹 정리한 건 아니었어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남편까지 합세해서 몇 년 만에 정리했지만 은행 대출 받아놨던 건 지금도 매달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 생활은 팍팍하고 남편이 저랑 결혼한 뒤에도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문제로 지금껏 잔소리 한번 해본 적 없고 어차피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 상관없겠다 싶었죠.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제가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진 않을 거라서 그쪽 일은 그쪽 일, 저희 일은 저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의 모습이 좋았고 몇 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항상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여유 있는 내가 더해주고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절대 이런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상 결혼해서 살기 시작했더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 간섭이 엄청나네요. 너무 옛날 분이라서 그런가 돈은 밖에 나가 땀 흘려 일해야만 버는 건 줄 아시고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하면 한심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샀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으면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 그때는 제가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이미 집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신나서 결혼 승낙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해 떨어질 때까지 밖에서 고생하는데 저는 매일 집에서 늦게 일어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놀고 먹는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지방이고 도시가 크지 않다 보니 아무리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내버스 타고 30분이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낮에 제가 집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도 없이 아무 때나 쳐들어오세요. 저는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12시가 넘어서 일어납니다. 새벽 시간이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고 원래 예전부터 아침형 인간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은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오후에 출근을 하셔서 그런지 오전 일찍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10시, 11시면 저는 아직 꿈나라에 빠져있는 시간이고 보통 새벽 5시가 넘어서 잠을 자기 때문에 한참 깊게 숙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러대며 저를 깨우시고 제가 잠들어서 듣지 못하면 전화를 계속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아니, 너는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집에서 그러지 말고 좀 나가서 하는 일을 찾아봐. 이게 사람 꼬라지니? 이게 제 직업인데 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본인 월급 관리하고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알아서 주다 보니 자기 아들에게 엄청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매주 찾아왔는데 한 번 오면 몇 시간을 버티면서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어머님 일하는 곳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출근 전에 들르시는 것 같고 오전에 와서 출근 시간 전까지 버티다 가십니다. 굳이 자는 저를 깨워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저는 제가 일하고 쉬는 루틴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머님 때문에 생활 패턴 자체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아, 어머님, 저 새벽 5시에 겨우 일 끝내고 잤어요. 좀 봐주세요. 3시간은 더 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냐면서 당장 침대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십니다. 거실에 TV도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아무튼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작업물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렸던 대기업 광고의 그림들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들도 전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콧방귀도 안 뀌시더라고요. 이거 해서 돈을 번다고? 누가 이런 거 그려줬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줘? 그냥 지금이라도 나가서 멀쩡한 회사 들어가는 게 낫지. 남들이 볼 때 방구석에서 빈둥거리는 것도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시고 제가 하는 일은 쓸데없는 잡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시면서 월급을 200만 원 벌더라도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 것을 더 대단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젠 포기한 상태인데 잠을 방해하는 것 빼고는 어머님의 잔소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정말 예의라곤 전혀 없으세요.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 방에도 함부로 막 들어가시고 심지어는 부부 침실인 안방까지 그냥 막 들어오십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굳이나 집 정리를 해준다면서 안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드레스룸에 제 물건을 이것저것 다 뒤져보시는 것이 일과입니다. 너는 맨날 집에만 있는 애가 무슨 옷이 이렇게 많니? 화장품은 똑같은 걸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저는 매일 쓰는 물건은 다 떨어지는 게 싫어서 한 번 살 때 많이 쟁여놓는 편이에요. 화장품도 제가 쓰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놓고 쓰는데 어머님이 그걸 볼 때마다 돈 헤프게 쓴다면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나 사서 다 쓰고 또 사는 거나 한 번에 여러 개를 할인받아서 사서 쓰나 화장품 쓰는 양은 똑같은데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옷도 저는 또래 여자들에 비해 많이 사는 편도 아니고 명품 가방 하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버니까 명품도 사고 옷도 많이 사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제가 집 밖을 잘 안 나가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전부 중고로 팔아버리고 그 뒤론 쇼핑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볼 때는 제가 화장품도 많고 옷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돈 좀 번다고 사칠 부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도 그런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왔다 가시면 화장품 샘플도 조금씩 없어지고 가끔은 기초 화장품도 한두 개씩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여러 개 쌓아놓고 쓰니까 모를 줄 알고 맘대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다 알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제가 이번 달에 대기업 연말 세일 광고에 들어가는 이미지 일러스트 의뢰를 받게 되어서 밤을 새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많은 작업량을 퀄리티 있게 완성해야 하는 일이라서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었고 중간중간 담당자에게 컨펌을 받아가며 수정해야 할 것도 많더라고요. 보수가 많은 편이라서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마다 뭐라 하지도 못하고 바로바로 작업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날 밤 늦게 수정사항을 전달받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완성을 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회의 들어갈 때 작업물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쩔 수 없이 만사 제쳐두고 밤새 수정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메일을 보낸 뒤에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나가는 기척도 없이 출근한 상태였고 너무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세수만 대충 하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하필 이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너는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자고 있냐? 시애미가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밤새 일하고 한숨도 못 자서 피곤한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어머님은 전혀 제 상황을 이해해 줄 생각이 없었죠. 너 그렇게 생활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내 아들 배웅이나 제대로 했니? 아침밥은 차려 먹이고 보냈어? 됐다 됐어. 내가 바랄 걸 바래야지. 연이은 수정사항 때문에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고 거기에 밤샘 작업을 하느라 피곤한 상태라 어머님이 아니었어도 스트레스는 머리끝까지 차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듣기 싫은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괴롭히니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인상이 팍 찌푸려졌었나 봅니다. 그런 제 얼굴을 보고 시어머니가 더 크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남편도 개떡으로 생각하니까 시애미를 개똥도 못하게 보는 거지.
그 전까지는 잘 참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어요. 쫓아내요? 이 집에서 누가 누굴 쫓아내? 여기 내 집이에요. 이 집 사는데 어머님이나 남편이 10원짜리 한 장 보태준 거 있어요? 잘난 댁내 아드님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누가 누구한테 다행이래? 능력 없어도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해서 호강시켜주고 있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없었지만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 머리채를 닥치는 대로 휘어잡았고 제 얼굴로 손이 날아왔지만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한참을 서로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힘으로 밀쳐내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뜩이나 잠 못 자고 피곤한데 살면서 처음으로 머리채까지 잡히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맘대로 해보라고 하더니 진짜 핸드폰 들고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까 어머님이 독한 년이라며 그대로 나가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방금 너희 엄마가 집에 쳐들어와서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야, 너네 엄마 관리 안 할래? 내가 저번에도 도둑질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봐줬다고 했지? 됐어. 그냥 나랑 이혼하던지 아니면 너네 부모님이랑 인연 끊고 살던지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선택해. 남편은 상당히 당황하는 눈치였고 사실 이미 제 생각은 이혼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세상 다 끝난 얼굴로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고 당신 엄마 어쩔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고개를 푹 떨구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다 필요 없으니 당장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꺼지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시어머니가 몇 달째 저렇게 예의 없이 구는데도 말리지 못한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중간에서 오지 못하게 하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시모와 둘이 머리채까지 잡는 상황을 만든 건 남편 책임도 있죠. 사건이 있던 그날 바로 남편의 짐을 다 빼버렸고 저도 친정부모님한테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어놨고 공황이 오는 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왔어요. 이제 주말 지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부터 찾아갈 거예요. 제 집에 함부로 찾아오고 먼저 저한테 머리채 잡은 것까지 전부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6년차 그리고 4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과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부부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4살 아이 케어는 전적으로 친정엄마가 담당해주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가 아이 낳으면 전부 봐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혼집도 일부러 친정 근처로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이 낳고 나서도 산후조리부터 육아까지 엄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육아휴직 2년이 아니라 1년 만에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원래 육아휴직 2년 다녀오면 조금 멀리 떨어진 타지점으로 전출을 보내거나 업무 부서를 다들 기피하는 힘든 곳으로 보내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아무튼 제가 또 집에서 외동딸이라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고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엄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사정들이 있긴 하지만 처갓집 근처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해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런 상황을 예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기고 틈만 나면 저한테 시비 걸면서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시어머니와 신우입니다. 신혼집을 얻을 때부터 너무 처갓집에 가까운 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는 자기 아들이 결혼 생활에서 길을 못 펴고 산다며 난리였었죠. 적당히 한 귀로 듣고 흘리려고 해도 신혼집에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는 시댁에서 하도 난리법석을 떨길래 제가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아이 낳으면 어머님이 전담해서 봐주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 낳으면 어머님이 봐주실래요?
그러면 친정이 아니라 어머님 댁 근처로 신혼집을 구할게요. 대신에 아이 낳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어머님이 전부 봐주셔야 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한다는 소리가 예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무릎 수술을 한 적도 있어서 아이를 오래 안아주지 못해서 못 본데나 어쩐데나 이래저래 핑계가 길긴 했지만 결국엔 아이 봐주기 싫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아이 낳더라도 육아휴직으로 남들처럼 2년 꽉 채워서 쉬고 싶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회사 다니고 싶은 사람이라며 만약 어머님이 제 아이 안 봐주실 거라면 앞으로 신혼집 구하는데 어떠한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 뒤론 조용해지더라고요. 우리 친정아빠는 다른 형제가 없이 외동아들인데 엄마 쪽이 세 자매 중에 첫째입니다. 이모들은 당연히 결혼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계시지만 다들 우애가 좋아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친정집으로 이모들이 다 모였어요. 이모들이 집에 찾아오면 항상 시끌벅적했었고 저희 부부를 자주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는 날도 많았어요. 남편도 성격이 밝고 부침성 있는 편이었는데 이모들이 제 남편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처가 식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과 우리 집안 사이를 질투를 하는 건지 친정에서 모임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알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댁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어머님 댁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밥 먹다 말고 달려갔었는데 막상 가보니 아무 일도 아니었고 몇 번 그렇게 속다가 지금은 어머님이 빨리 오라고 불러도 가질 않습니다. 어머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2살 어린 신우는 어찌나 하는 짓이 자기 엄마랑 똑같은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시어머니를 쏙 빼다박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같은 말을 해도 정말 듣는 사람 신경 거슬리는 소리를 잘 하시는데 두 모녀가 모이면 듣는 사람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딸 낳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신우가 태어난 지 2달 된 우리 딸 얼굴을 보고 어머, 다행히 눈은 새언니 안 닮고 우리 오빠 닮았네? 만약에 새언니 닮았으면 언니처럼 일찌감치 쌍꺼풀 수술할 뻔했잖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들 쌍꺼풀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니까? 돈 굳었네. 라고 말하면서 제 속을 은근히 긁어놓더라고요. 평소에도 종종 한 번씩 시댁에 가는데 남편이 조금이라도 피곤해하는 것 같으면 시어머니랑 신우가 동시에 한마디씩 합니다. 너가 처갓집 옆에서 눈치 보고 사느라 피가 마르나 보네. 살이 왜 이렇게 빠지고 다크서클이 이렇게 늘어났어? 평소에 저희 엄마가 눈치 줬냐고 호들갑을 떠는데 남편이 듣다 못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장모님이 엄마보다 더 챙겨주면 챙겨줬지 한 번도 불편하게 한 적 없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다행히 그 뒤로 어머님도 조용해지셨어요. 어머님과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겨우 저런 잔소리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시댁은 제가 시집을 올 때부터 한 번도 김장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 기억에도 본인이 철 들고 나서부터 자기 집에서 김장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 다 살아계실 때는 시골에서 다 같이 김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전부 맡게 된 뒤로는 제사도 전부 없애버리고 김장도 하지 않기로 하셨다네요. 사실 시어머님이 음식 솜씨도 별로 안 좋고 남편의 외할머니 댁에서 김장을 하면 그거 받아다가 먹던지 아니면 다 마트에서 사다 먹었대요. 그나마 몇 년 전에 외할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우리 시댁에서 김장은 아예 사라진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치는 그때그때 대기업 제품으로 마트에서 사 먹고 가끔 어머님이 겉절이 정도는 만들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귀찮아서 잘 안 해 드셨어요. 반면에 제 친정집은 예전부터 겨울이 되면 엄마랑 이모들이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익숙했고 저도 학창 시절부터 엄마 옆에서 김장하는 걸 도와가며 자라와서 이제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시댁이 김장을 안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친정이 김장을 매년 한다고 해서 우리 집이 특별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없습니다. 그냥 요즘 세상에 김치를 해먹던 사다 먹던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 생각해요. 다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고 예전처럼 온 식구들이 모여서 김장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마 우리 집도 엄마랑 이모들이 이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진작에 엄마도 김장을 그만하시거나 저희 식구 먹을 것만 조금 담궈서 먹었겠죠. 결혼한 사촌동생들까지 모두 7식구의 김장을 하다 보니 겨울만 되면 친정에는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 집에선 일상이 되어버렸고 6년째 사위로 살고 있는 우리 남편도 김장철만 되면 같이 도와서 한 사람 몫을 다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라서 하루로는 김장을 끝낼 수도 없고 엄마는 보통 목요일부터 재료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모들도 김장 때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찾아오시고 저와 남편도 토요일 아침부터 달라붙어서 다 같이 돕기 때문에 간신히 주말이 가기 전까지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김장 담그는 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걸 알아서 우리도 그냥 사다 먹을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지만 도저히 김치 맛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외할머니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김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마트에서 사 먹는 김치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바탕 김장을 하고 나면 배추김치는 물론이고 깍두기와 파김치, 물김치에 동치미까지 온 식구별로 다 나눠서 갖게 되는데 저희 집 김치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고 나면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김장을 하고 나면 제 나름대로 시댁 챙긴다고 배추김치 몇 포기랑 파김치, 동치미 가져다가 시댁에 맛 좀 보시라고 몇 번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김장김치를 들고 어머님 댁에 갔더니 마침 신우도 함께 있더라고요. 아가씨 있는 줄 알았으면 아가씨 것도 좀 챙겨서 올 걸 그랬다고 예의상 한마디 했더니 바로 톡 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장이요? 요즘 세상에도 김장하는 사람들이 있나? 신우의 말에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냥 마트에서 사다 먹으면 되는데 나는 가져달라고 한 적 없는데 굳이 저렇게 싸들고 온다. 좋은 마음에 맛 좀 보시라고 챙겨드린 건데 눈앞에서 저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났더니 솔직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배추 한 쪼가리 안 가져다 줬습니다. 빈말이라도 맛있다고 고맙다고 사돈댁이 손맛 좋다고 칭찬이라도 해줬으면 그 이후로도 매년 김장하고 나면 신이 나서 가져다 줬을 텐데 말을 해도 저 따위로 하니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염치도 없지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김장하고 나서 제가 김치를 안 가져다 주니까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제게 묻는 겁니다. 올해는 너네 김장 안 했니? 매년 이맘때면 김치 가져오더니 올해는 통 소식이 없네. 너무 괘씸해서 올해부터는 김치를 조금만 했다며 나눠줄 것도 없다 말하고 치웠어요. 이미 3년이 지난 일이지만 신우와 시어머니의 저 말은 아직도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고 덕분에 그때부터 시가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하고 대화도 잘 섞지 않아요. 신우는 나이가 30 넘을 때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고 어머님이랑 같이 해외여행도 다니는 등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솔직히 그쯤 되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자기 딸을 빨리 시집 보내려고 안달인데 제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건지 항상 저와 비교하며 신우가 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일찍 결혼하는 여자애들 보면 참 불쌍해. 우리 딸처럼 혼자 돈 벌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게 멋있더라고. 일부러 저한테 들으라는 듯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봤자 제가 당신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누워서 침 뱉는 소리 아닌가 생각했어요. 아무튼 신우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걸치고 피부과에 수백만 원씩 가져다 주면서 살았습니다.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나이 30 넘어서 저러고 사는 게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좋아 보였고 그저 철없고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신우 본인과 어머님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영원히 화려한 싱글로 살 줄 알았던 저희 신우가 작년에 갑자기 결혼한다며 남자를 집에 데려왔고 그때 어머님이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온 동네방네 딸이 시집간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실 정도였습니다. 분명 제 앞에서는 일찍 결혼한 저보다 혼자 즐길 거 다 즐기며 사는 자기 딸이 더 멋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면 30 넘은 딸이 시집 못 갈까봐 말을 동동 구르던 사람인 줄 알겠네요. 아무튼 올해도 슬슬 찬바람이 불고 친정엄마도 또다시 김장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도 이모와 이모부들과 사촌동생네 부부까지 다들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김장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굴도 잔뜩 사서 굴보쌈도 해먹었고 막내 이모는 바닷가에 사시는데 과메기를 잔뜩 가져와서 김치와 함께 과메기를 먹으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분위기에서 김장을 마쳤습니다. 이틀간의 김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찌나 많이 챙겨주시던지 커다란 남편 차가 짐을 실을 때마다 휘청거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김치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고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김치 걱정 없겠다 싶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편 저희 시어머니는 작년에 딸을 시집 보내고 올해 들어 살이 쪽 빠지셨어요. 30년 넘도록 품에 끼고 살던 딸을 출가시켰더니 그 허전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나 봅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아끼는 자식이긴 하지만 대학도 서울에서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자취를 했었고 군대 다녀왔던 기간도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결혼할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우울해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보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30년 넘는 시간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이 어머님이랑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딸이 시집을 갔고 그것도 같은 지역도 아니라 멀리 다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원래 집안에서 성격이 무뚝뚝하고 가족보다 친구들 만나러 밖에만 나돌아다니셔서 어머님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같이 외식을 하러 갈 사람도 없어졌고 이제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사람도 없어서 예전보다 훨씬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입맛이 없다면서 살이 눈에 띄게 빠지셨어요. 딸 시집 보내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우울해하는 시모를 보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며칠 전에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를 하시더니 저희 엄마 김치랑 동치미가 먹고 싶다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너가 가져다 줬던 김치가 맛이 괜찮았는데 고구마 쪄서 동치미 국물 한 모금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올해는 사돈댁이 김장 아직 안 하셨니? 만약에 김장하게 되면 우리 집에 김치 좀 가져다 줘라. 사실 김장은 지난주에 이미 했고 저희 집 김치 냉장고에 각종 김치들은 물론이고 동치미까지 커다란 통으로 2개나 있었습니다. 그거 좀 가져다 드린다고 해서 티가 나지도 않을 정도지만 그때 딱 예전에 어머님이 신우와 함께 저를 비웃었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요, 올해는 김장 안 하실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들어서 이젠 못 하시겠대요. 저희도 앞으로는 그냥 사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세상 기운 없는 목소리로 그럼 그 동치미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며 자기가 돈이라도 줄 테니 너희 엄마한테 동치미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측은한 마음에 이것저것 나눠줬을 텐데 그때 느꼈던 모멸감 때문에 어머님한테는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는지 자꾸 돈 줄 테니 동치미 좀 담궈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만들 줄도 모르고 친정엄마도 안 하실 거라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과 한참을 전화로 떠들고 있었더니 남편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묻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화를 낼까봐 망설이다가 차라리 남편에게 싫은 소리 듣더라도 친정김치만큼은 절대 못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김치랑 동치미 좀 나눠달라고 하셨고 나는 예전에 어머님이랑 신우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에 절대 나눠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 남편이 자기 엄마 불쌍하다며 저보고 매정하다 욕해도 할 말 없었지만 의외로 저한테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도 주지 마.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그랬어. 누가 뭘 챙겨줘도 고마운 줄 모르기 때문에 안 줘도 돼. 시어머니는 요즘도 미련이 남는지 종종 한 번씩 물어보세요. 진짜 김장 안 하냐고 너희 어머니가 안 하면 너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마치 맡겨놓은 김치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진짜 끝까지 안 줄 겁니다. 제 친구한테도 줄 수 있고 회사 동료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하다못해 옆집 이웃이 김치 좀 먹고 싶다고 하면 한 포기 크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2사람, 우리 시모와 신우한테만큼은 콩 한 쪽도 주기 싫습니다. 자기들이 입으로 쌓은 업보라서 억울해하실 것도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시어머니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이젠 이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나니 후련하긴 한데 앞으로의 제 인생이 걱정도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 어차피 이 기분으로는 오늘 잠을 자긴 긁는 것 같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쓰는 중이에요. 억울한 마음에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새벽이라 자고 있는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을 깨울 수도 없어서 혼자 글이라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네요. 남편이랑 작년 봄에 결혼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 위로 아래로 형제가 셋이나 더 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형제들까지 전부 사이가 좋고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아직 장가안간 막내 시동생을 제외하면 다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집안 식구들 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모이더군요. 어쩜 그렇게 다들 궁합이 잘 맞는지. 식구가 6이니까 누구 생일,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명절, 어버이날 등등. 굳이 만날 필요 없는 날에도 시댁 식구들은 다 같이 모여 밥 먹고 술 먹고 단합대회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 집안이 원래부터 서로 사이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식구들끼리 사이 안 좋은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어요. 제 친구 중에 가족들이랑 싸우고 인연 끊고 사는 애가 있는데 명절에도 어디 갈 곳도 없어 혼자 보내고 생일이면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먼저 연락하는 모습이 좀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고 인연 끊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목한 가정이 낫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부 알고 이 집안 며느리가 되기로 한 거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해보니 시댁을 너무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다고 했었지만 실제 제가 시댁 식구들을 만난 날을 기록해보니 보통 한 달에 4번에서 많게는 8번 정도는 되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을 때도 자주 시댁에 모였고 타지에 살고 있는 첫째 신우나 막내 도련님이 놀러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온 식구 다 모이라고 호출이 떨어졌어요. 그나마 저희가 시댁이랑 가까이 살아서 오며 가며 보내는 시간이 많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더 자주 부르시고 아무 일이 아닌 일로도 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뭐 하니? 저녁에 통닭이나 사서 맥주 한잔 할 생각인데 너희들도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내가 방금 전에 시장에서 통닭을 3마리를 샀거든. 모자라면 더 시켜줄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제 의견은 상관도 없이 아무 때나 연락해서 모이라고 하니까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선약이 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리면 시댁이 불편하냐 물어보시고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서운한 티를 팍팍 내시거든요. 그 툴툴대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웬만하면 시댁에서 부를 때 참석하는 편이었는데 사실 겨우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과 싸우거나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막상 불러서 가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대충 앉아서 같이 밥을 먹다가 어머님이 시키는 심부름 좀 하다 오면 그만이거든요. 특별히 구박받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시댁에서 오라 하면 군말 없이 가는 편인데 문제는 올해 들어 어머님이 이상한 짓을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으론 처음으로 시작했던 순간이 지난 5월 시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선물 용돈 드리고 밥이나 먹고 오면 그만인데 문제는 제가 그날 선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친정은 집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데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하필이면 토요일에 이모의 둘째 딸, 그러니까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결혼식에도 이모랑 사촌동생들이 다 와줬기 때문에 축의금만 대충 보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을 보고 바로 올라왔으면 저녁 7시에 하기로 했던 시어머니 생신 모임에 참석할 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설 명절 이후로 오랜만에 친정집에 내려가는 거고 모처럼 엄마 얼굴을 보는데 같이 하루 보내고 일요일에 올라올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한 일이었지만 미리 선물을 준비하고 용돈 봉투도 남편을 통해 전달해드리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미리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내일 생신 파티 하는데 제가 참석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제 사촌동생 결혼식을 하는데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친정 내려간 김에 혼자 계신 엄마랑 하루 시간 보내고 올라오려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사촌동생 결혼식이 우선이라며 생일은 내년에도 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갔다 오라 하셨어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친정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촌동생 결혼식에서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 얼굴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함께 보러 갔어요. 모처럼 함께 보는 영화라서 그런지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일요일 점심까지 엄마랑 같이 먹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남편 표정이 좀 이상한 겁니다. 어제 어머님 생신 잘 보냈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시큰둥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왜 그러냐고 어제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저 때문에 어제 어머님이 엄청 속상해 하셨다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저녁 늦게라도 올라오지 그랬냐? 결혼식도 낮에 일찍 했다면서. 장모님이야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는데 꼭 어제 같은 날 그래야겠어? 아니 저는 어머님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다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빠진 자리에서 시부모님과 시댁 형제들이 제 뒷담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 빼고 나머지 식구들이 다 모였으니 없는 사람 조리돌림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자기 식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온 건지 남편은 시종일관 저를 죄인 취급하며 어제 그 자리에서 너무 창피한 나머지 얼굴을 똑바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환갑도 진작 지나셨고 그렇다고 칠순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생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완전 무시하고 안 챙긴 것도 아니라 백화점에서 생신 선물 사서 보냈고 따로 용돈까지 남편 통해서 드렸잖아요. 며느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평소에 저를 그렇게 반기지도 않으시면서 뭐하러 제 뒷담화를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 제가 친정에 내려가려고만 하면 어머님이 부랴부랴 온 식구들 다 모이라고 소집을 하고 저도 콕 찍어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정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제가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서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모도 근처에 사신다지만 엄마한테 가족은 저 하나뿐인데 제가 우리 엄마를 챙겨야지 누구한테 미루겠어요? 한 번 친정에 내려가려면 보통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올라오니까 남편에게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친정 내려가기 하루 전날에 어머님이 온 식구들 다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매번 참석하지 못하는 저는 시댁에서 나쁜 며느리가 되어갔어요. 저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매번 제가 남편에게 친정 내려간다고 할 때마다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우습게 아는 며느리, 시댁 식구들 보기 싫어서 친정으로 도망가는 며느리. 어느덧 시댁에서의 제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어요. 그쯤에는 남편과도 많이 다투게 되었고 내가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닌데 뒤에서 욕먹는 게 너무나도 억울했죠.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점점 더 시댁 식구들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제는 친정에 안 가는 날에도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댁에서 온 식구들이 제 뒷담화를 했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더 쌀쌀맞게 대했죠. 몇 달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러다 결혼 생활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애초에 이러려고 시작한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시댁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의 사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추석 이후로는 친정 방문도 자제하며 시댁에서 부를 때마다 얼굴을 비추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쪽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갔더니 남편과 어머님을 비롯한 시가 사람들도 조금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속으론 웃기고 치사한 인간들이다 싶었지만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참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최근에는 다시 신혼 초기 때처럼 남편과도 잘 지내고 시가 식구들이랑 자주 만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별일이 없어서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김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년 제가 내려가서 같이 김장을 도와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저도 시집가고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김장 안 하고 김치를 조금씩 사다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 먹는 김치랑 집에서 직접 입맛에 맞게 담궈 먹는 김치가 맛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올해는 김장을 다시 해야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내려가서 돕겠다고 했죠. 문제는 시댁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쪽 집안 김장 스케줄이 겹치지 않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시어머니한테 언제 김장하실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올해 김장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미리 말씀하시면 그때 맞춰서 시간 비워놓을게요. 어머님이 다행히 조금 늦게 한다고 하시길래
친정엄마와 김장 약속을 시댁보다 일주일 앞으로 잡아놨었습니다. 시댁에 미리 물어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고 엄마도 절인 배추며 각종 양념과 재료들을 전부 날짜에 맞춰 준비해 놓으셨어요. 금요일 퇴근하면 바로 내려갈 생각이었고 엄마랑 같이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면 하루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을 2주 연속으로 반납하고 김장을 해야 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부담되고 힘이 드는 일이었지만 양가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김장을 하러 내려가기로 한 금요일,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에게도 미리 말을 해두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바로 터미널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넘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우리 집 김장하는 거 알고 있지? 너가 아침 9시까지는 와야 한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은 다음 주에 김장을 하시기로 했고 제가 달력에 커다랗게 표시까지 해두었거든요. 네? 다음 주에 하신다면서요? 이번 주는 저희 친정엄마 김장하시는데 저 오늘 바로 엄마 집에 내려가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발뺌을 하더니 제가 어머님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까지 캡처해서 보내드리자 마치 깜빡했다는 듯 어색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내가 그랬었지? 근데 일정이 바뀌었어. 바뀐 일정을 너한테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나 보다. 아무튼 내일 다 같이 우리 집에 모여서 김장하기로 했으니까 너희 엄마한테 그냥 다음 주에 하시라고 해라. 아니, 갑자기 이제 와서 하루 전날에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엄마도 절인 배추며 나머지 재료들 준비 다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일주일 미뤄서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김장할 때 형님이 오던지 시누들이 오던지 도와줄 사람이 많잖아요. 저희 엄마는 김장 같이 할 사람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친정 내려간다고 하니까 일부러 김장 날짜를 이날로 바꾸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미리 어머님한테 연락도 못 받았고 저희 엄마는 제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친정에 내려갔다 올게요. 밀려오는 황당함을 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어머님의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 못 온다고? 너 맘대로 해라. 그냥 앞으로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는 너네 친정만 챙기면서 살 생각이었으면 내 아들이랑 결혼은 뭐하러 했니? 또다시 시작이구나 싶었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버리고 시댁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친정 내려가서 토요일에 김장을 하고 일부러 일요일까지 있다가 올라왔어요. 남편 마주치기도 싫었고 혹시라도 시댁에서 부르면 어쩌나 싶어 일요일 저녁쯤에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저와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황당해서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고 당신네 엄마가 일부러 날짜를 바꿔서 나를 엿먹인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와, 진짜 어이없네. 엄마랑 누나가 했던 말이 사실이구만. 너는 너네 엄마만 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전부 남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식구 중에 항상 너만 겉도는 거야. 그동안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봤자 의미도 없고 앞으로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면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똘똘 뭉쳐서 저를 괴롭히는데 저만 이 집에서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우리 결혼 생활 여기서 끝내자. 나 너네 엄마 비위 맞춰가며 못 살 것 같아. 너도 나보다는 엄마랑 너네 식구 이야기가 더 중요하잖아.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도 자기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다면서 잘됐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싫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덩그러니 집에 남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날이 밝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 건지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은 순식간이었고 결혼 생활도 짧았지만 이혼하려고 하니 정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끝내고 남이 되고 싶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그 집안 식구들이나 다들 지긋지긋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사연을 보내고 바로 후기를 쓰게 되었네요.
홀가분한 마음에 맥주를 한잔하면서 그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요.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 지금 사는 집은 두고 남편이 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전세 2억 5천짜리 집이었는데 그중에 1억은 전세고 제 돈 1억 남편 돈 5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5천을 더 대출받아서 남편에게 현금으로 내어주고 집만 들고 나가라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살면 되니까 얼씨구나 하고 좋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저축이나 다른 부분은 적당하게 협의해서 나눴고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니 저보고 대뜸 사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끝까지 나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냐? 이래도 너가 잘났어?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고 결혼 전에도 몇 년 동안 혼자 잘만 살았었는데 이제 와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어머님한테 사과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당돌하게 받아쳤더니 조금 당황하셨는지 저한테 독하네 어쩌네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녁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러 왔었는데 하라는 짐 정리는 안 하고 제 눈치만 슬슬 보더니 자기랑 술이나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해보자더군요. 남편이랑 더는 할 말도 없었고 같이 술 먹기도 싫다고 했더니 그럼 진짜 이대로 이혼할 생각이었냐며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하네요. 너도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해. 아까 우리 엄마가 너한테 먼저 전화했다면서?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면 적당히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아니, 자기한테 사과라고 했다가 욕이나 실컷 하고 전화 끊었는데 그게 손을 내민 건가요? 어차피 이제 와서 손을 내밀든 발을 내밀든 나는 신경 안 쓰니까 빨리 도장 찍고 끝내자고 했죠. 아마 남편과 시가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게 나가면 제가 벌벌 떨면서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엮이고 싶지 않네요. 남편에게는 합의 다 끝난 상황이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짐이나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끝까지 이혼하겠다 하고 남편한테 아쉬운 모습 안 보이니까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애도 없는데 이혼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제 나이도 아직 젊고 사실 남편보다 제가 돈도 더 많이 벌어요. 지들만 생각하는 괴팍한 인간들 비위 맞추며 살 바에야 친정엄마한테 잘하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남편 쫓아내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나니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 그쪽에서 먼저 사과를 해도 받아줄 생각 없는데 나보고 먼저 사과를 하라 하니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섯 살 딸 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에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아이 생각하면서 참고 지냈습니다. 보통 시댁 식구들끼리 죽이 잘 맞는다지만 저희 집안은 해도 너무하다 싶네요.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을 거라면 아예 저희 남편도 결혼하지 말고 평생 자기 식구들이랑 살 것이지 왜 엄한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경기도 작은 외곽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친정도 가깝고 시댁도 가까워요. 부모님과 가깝게 살다 보니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불편한 점도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어머니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본인 심심하고 얼굴 보고 싶으면 오라 하셨습니다. 같이 밥이나 한 끼 하자, 우리 집에서 커피 같이 마시자 등등. 부르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저를 집으로 오라 부르시는 그 속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지 아니? 우리 딸이 날씨 추워졌다고 거위털 패딩 사서 보냈더라. 오리털도 아니고 거위털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아니? 저희 신우가 돈 많은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신우 나이 33살 넘도록 시집을 못 가서 예전에는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만 갑자기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더라고요.
커다란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신우보다 8살이 더 많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신우 상황에서 정말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 집이며 혼수며 전부 남자 쪽에서 부담을 하고 데려가더니 매달 신우에게 생활비로 1,000만 원씩 주고 있다며 어머님이 자랑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매달 1,000만 원씩 주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우가 시집가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자주 보내고 선물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건 지나 장난감이라더라. 조카 챙기고 가족들 걱정하는 건 네 신우밖에 없어. 걔 덕분에 온 식구들 호강하고 산다. 너도 나중에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꼭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돼. 신우가 시어머니를 챙기면서 저희 식구들에게도 종종 선물을 같이 보내왔어요. 주로 아이 장난감이나 신발, 그리고 저나 남편 것도 보내곤 하더라고요. 시집가서 따로 살면서도 아직 식구들을 챙기는 신우가 기특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티를 내고 딸보다 더 생색을 내시니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저도 아이 낳고 육아휴직 2년 했던 시간을 제외하면 남편이랑 계속 맞벌이하며 살았고 저희 부부도 둘이 버는 합산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이 하나 키우면서 저축할 거 다 하고 먹고 살만한데도 어머님은 계속 신우네와 저희를 비교하면서 사람을 거지 취급을 하셨어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둘 다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이랑 저희 벌이를 비교하면서 특히 저를 엄청 깔아뭉개십니다. 시댁이랑 집이 가깝다 보니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날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으세요. 과일이나 과자나 우유 같은 이것저것을 싸오시는데 문제는 어머님께서 가져오는 물건 중에 멀쩡한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처박아뒀다가 먹지도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고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건 전부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나 있어요. 빵, 과일, 야채 같은 것들도 곰팡이 피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이미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들을 저와 우리 딸 먹으라고 주십니다. 이쪽만 잘라내면 나머지는 멀쩡해. 어차피 너랑 진아는 아무거나 잘 먹잖니. 그 와중에 상한 음식 가져오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네요. 남편이 예전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먹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다면서 아들은 속이 약해서 그런 걸 먹으면 안 되고 며느리랑 손녀가 다 먹으랍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먹기 찝찝하니 가져오지 말고 그냥 버리시라고 해도 그걸 아까운데 왜 버리냐면서 다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TV 뉴스도 안 보니? 유통기한 지났다고 다 버릴 필요 없다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 할 거 아니냐. 멀쩡한 음식 버리면 벌 받는 거야. 나중에 지옥 가면 너가 버린 음식 다 먹어야 한다니까? 아니, 그렇게 괜찮으면 본인이나 드시면 될 텐데 굳이 저희 집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식은 항상 신선한 음식만 먹고 저와 제 딸은 상하고 곰팡이 핀 썩은 음식을 남김없이 해치우라는 건가요? 참다가 올해 초 제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썩기 직전에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어머님에게 왜 자꾸 우리 집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 버리시냐고. 어차피 저도 안 먹고 제 딸한테도 그런 음식 쓰레기 먹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는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아직 멀쩡한데 뭐가 문제냐면서 야채 조금 물러있는 부분은 잘라내고 유통기한도 겨우 3일 지난 거라며 그냥 먹으라 하시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가져오셨던 것이 오이, 당근, 감자와 같은 야채들이랑 유통기한 며칠 지난 우유, 그리고 언제 사셨는지 모르지만 딱딱하게 굳어있는 떡들이었죠. 음식이 멀쩡하건 말건 어머님 가져다 주신 거 먹기 싫다고 혹시 먹었다가 탈이라도 나면 책임지실 거냐고 바락바락 대들었는데 거기서 멍청한 남편놈이 우유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는 아직 멀쩡하다며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왜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냐고 하네요. 남편의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어머님도 당당하게 아무 문제 없는 음식을 쓰레기 취급한다면서 살림 그따위로 하지 말라더군요. 결국 제가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어머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어머님이 나랑 우리 딸을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하시는데 거기서 당신이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따졌더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힘들게 가져왔는데 너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먹기 싫으면 엄마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버리면 될 거 아니야? 앞에서 꼭 입을 그렇게 열어서 우리 엄마 마음 상하게 해야 직성이 풀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상하기 직전 음식들을 수도 없이 가져다 주셨지만 남편은 한 번도 어머님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나서서 먹은 적이 없어요. 누가 봐도 상하기 직전이고 유통기한은 한참 지난 식품들인데 저도 먹기 싫고 딸한테 먹이는 건 더 싫어서 주시는 족족 가져다 버렸거든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버리는 것도 돈이고 어쨌든 먹으라면 먹을 수야 있는 음식들이니까 매번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야 하나 싶어서 음식들 버릴 때마다 회의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들곤 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남편에게 투덜거렸는데 그럴 때마다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이 엄마 앞이라고 편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은 남편에게서 많이 멀어졌고 그냥 아이 생각해서 최대한 앞에서 싸우는 모습 안 보이고 살려고 꾹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딸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저녁에 집으로 건너와라. 모처럼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좀 먹자꾸나. 솔직히 어머님이라면 지긋지긋하고 거기에 신우까지 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남편 혼자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전화 받으면서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딸을 데리고 남편이랑 같이 어머님 댁으로 건너갔습니다. 신우는 시집가고 팔자가 늘어졌는지 딱 봐도 때깔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결혼한 뒤로 일도 안 하고 자기 남편한테 생활비 1,000만 원씩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니까 근심 걱정도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 신우가 또 저희 딸에게 선물을 사왔다며 커다란 박스를 하나 건네주었고 아이 장난감이 들어있었어요. 매번 이렇게 선물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 고마워요. 진아야, 너도 고모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했고 다들 웃으며 잘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 시어머니가 나서기 시작하더니 본인이 사온 것도 아니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시더라고요. 이런 고모가 세상에 어디 있니? 진아도 엄마보다 고모가 좋지? 니네 엄마는 장난감 잘 사주지도 않잖아. 아니 제가 아이 장난감을 사주기 싫어서 안 사주나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자기들은 가끔 한 번씩 보니까 장난감이든 과자든 애가 사달라는 대로 사주면서 생색만 엄청나게 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짜증났지만 신우한테 선물까지 받은 상황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놈도 시어머니 이야기에 맞장구 치면서 제가 평소 딸에게 너무 엄하게 대한다며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제 흉을 보면서 궁합이 짝짝 맞았습니다. 나중엔 저를 뺀 나머지 세 사람이 깔깔대고 웃으며 비웃더라고요. 쟤는 살림도 못하면서 자기 애한테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더라. 그러길래 너가 능력이 있으면 애한테 쓰는 돈도 안 아까울 거 아니냐. 기껏해야 자기 딸 식당 사장한테 시집 보내서 생활비 받아 놀고 먹는 주제에 아이 키우며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일하는 저한테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편이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게 우리 부부가 돈도 못 벌고 능력 없다는 욕을 먹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걸 왜 본인이 모르는 건지. 신우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돈 펑펑 쓰고 다니는데 우리 보고 능력 없다고 하면 자기 아들 욕하는 소리 아닙니까? 제 딸도 이제 어른들 하는 소리 다 알아듣는데도 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아이 앞에서 부모 흉을 보는 것만큼 하면 안 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제가 참고 있었다 해도 그날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리 진아는 고모 같은 엄마를 만났어야 하는데 예쁘고 돈도 많아서 장난감도 잘 사주는 그런 엄마. 지금이라도 고모네 집에 가서 살래? 고모네 딸 할래? 저도 거기에서 더는 못 참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펑펑 써대는 그 돈이 신우가 버는 돈도 아니잖아요? 신우가 시집 잘 가서 생활비 1,000만 원씩 받는 게 능력이라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죠. 제가 어머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머지 세 사람이 펄펄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어디 시댁 한가운데에서 남편 욕을 하느냐며 방방 뛰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무능한 남편 만나서 누구처럼 놀고 먹지도 못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차라리 제가 혼자 벌어서 진아 키우며 사는 게 낫겠네요. 이딴 소리 참아가며 이 집안 며느리 노릇 하고 싶지 않아요. 어리둥절해하는 딸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고 바로 택시 잡아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한테 오만정이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고 놀란 부모님이 타지에 살고 있는 제 친오빠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친오빠네 부부도 그 늦은 시간에 친정집에 다 모이게 되었죠. 온 식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엄마는 너무 속상했는지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일단 남편과 이혼하고 당장 딸과 함께 살 집부터 구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당장 이혼해달라 하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라고 했더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됐는지 자기는 이혼할 마음이 없답니다. 변호사 찾아가고 나랑 소송까지 해볼 생각이냐. 나는 너랑 시어머니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막말을 했던 증거가 다 있다고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소송은 하지 말고 원만하게 협의하자더군요. 처음에는 좀 세게 나가고 싶었던 건지 양육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애 키우는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었으면서 어쩌려고 그러냐 물었더니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둘이 키우면 된다고 하네요. 사실 남편이 양육권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 저를 붙들어 보려고 하는 소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단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양육권? 그래, 당신이 정 그렇게 원하면 지나 당신이 키워. 돈 많은 고모도 있고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둘이 키우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데려가라. 오늘도 좋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일단 자기 엄마랑 이야기 좀 해보겠다며 잠수를 타더니 며칠 뒤에 진짜 이혼할 생각이냐고 묻는 겁니다. 나는 마음 바뀔 생각 없고 양육권 이야기나 빨리 마무리하라고 했죠.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진아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나은 것 같아.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 하지? 이것도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하나? 애를 자기가 키워야 한다 어쩐다 하더니 바로 양육비 이야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퇴근하면 아이와 10분도 채 놀아주는 꼴을 못 봤고 시어머니도 손녀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두 사람이 키우긴 뭘 키웁니까? 지금은 재산 분할하는 중이고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끝난 건 아니지만 집이랑 남편 타고 다니는 차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70%는 가져올 겁니다. 친정부모님 옆에서 도움받으며 아이와 둘이 사는 게 낫지 저런 인간들을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한심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